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좀 반성하는 시간, 복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1년에 한 번 그 해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야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상반기는 2020년 코로나 급락을 생각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변동성도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6개월에 한 번, 특히나 제가 많이 틀렸기 때문에 좀 더 자주 제 반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상반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S&P 500이 22% 정도 빠졌고요. 나스닥이 32% 정도 빠졌고 다우가 18% 정도 빠졌습니다. 이전에 급락장 여러 개랑 좀 비교를 해보면 2020년에 코로나 때는 경제가 봉쇄될 거다. 그리고 어떤 경제활동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아주 빠른 기간에 35%, 34% 정도 빠졌었고요. 2018년에는 마지막 3개월, 거의 2개월 반 정도에 긴축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긴축이 끝나갈 때쯤에 주가가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바닥을 찍고 올라갔고요. 그 전에 이 정도로 많이 빠졌던 경우는 2011년에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갑자기 강등이 되면서 아주 빠른 시간에 미국의 S&P 500이 18% 정도 빠졌습니다. 그 전은 결국 이제 리만 사태가 되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의 상황은 거의 코로나 또는 이 앞에 2018년, 11년 정도까지 주가 많이 빠진 상태이고요. 언론에 무섭게 나오는 거는 뭐 리만 사태, IT 버블 뭐 이렇게 50%, 40%, 50%짜리 하락장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현재 의견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점은 이런 겁니다. 저희 회사의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는 개별 주식을 새로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별 주식이 입사하기 전에 있었다면 팔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계좌로 ETF를 살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 지수에서는 이제 ETF를 사고 있고 기존에 있는 포트에 있는 주식은 전혀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림, 예를 들어 작년 말에 말씀드렸던 올해 긴축이 시작이 되지만 긴축이 빠르지 않을 거고 그래서 조정이 오더라도 조금 올 거고 결국 올해는 기본적으로 특히나 상반기는 강세장일 거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다만 이미 상반기에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뒤로 이연되거나 또는 나중에 회복하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복귀를 이런 식으로 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틀렸었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 제가 이제 뭐 책 소개한 거 2번, 그리고 뭐 Q&A 몇 번 빼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걸 쭉 보다 보니까 제가 대부분 잘못 얘기했고요. 딱 2번 정도만 겨우 맞췄다고 하기도 그렇고 2번 정도만 그나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3월 한 초쯤에 지금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된 것 같다.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3월 달 주가가 괜찮았고요. 그리고 4월 초에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 2번째 것도 완벽하게 맞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얘기했던 저점이 4천이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4천이 깨지는 걸 보고도 4천이 되면서 주식을 샀던 분들은 지금 기준 이제 촬영일 기준 3,780이니까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전히 죄송하고요. 그 외에는 제가 다 올해 예를 들어 상반기가 좋을 거라는 부분, 올해 조정이 와도 크지 않을 거라는 부분은 다 제가 틀렸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인플레이션의 강도를 조금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뭐 7%, 8%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할 수 있는 긴축의 강도가 과거의 트렌드랑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어 올해 금리를 뭐 3번, 4번 올리는 정도로 천천히 갈 거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기간엔 주가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봤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높게 왔고 연준은 긴축을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제가 잘못 본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잘못 봤던 부분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때도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게 크림반도 사태랑 비슷할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이 오펙이나 미국에 있는 그 쉐일 오일 회사들을 압박하거나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유가 생산량을 빠르게 늘려서 유가를 세게 떨어뜨려가지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유가 물론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아직도 104불에 와 있고 옛날과 다르게 미국에서 계속 중동에 압박을 하고 쉐일 기업들이 압박을 하는데 전혀 생산량이 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펙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바로 하반기에 유가가 50불 밑으로 가면서 정말로 큰 고생을 했고 쉐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당시에 미국하고 사우디는 정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가내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틀어지면서 유가가 계속 강하게 갔고 그래서 인플레이션까지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뭔가 잘못 봤던 것 같고요. 저점을 제가 4,000에서 4,100이라고 봤던 거는 이제 4,000에서 4,100이 고점 대비 한 17%, 16% 정도 빠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이제 한번 오르다가 조정장이 오게 되면 보통 20% 정도를 약세장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4,000을 찍었을 때가 이제 5월 말에 4,1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지금 6월에 많이 빠진 건데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면은 지금 이익 나는 걸로 봐서 충분하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6, 7%, 한 4, 5%, 한 6, 7% 더 빠진 거는 2분기까지 실적은 좋은데 급격하게 6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서 긴축이 세게 되면서 하반기에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질 것 같다라는 우려가 갑자기 들어온 거죠. 예를 들어 지금 P가 10배이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아니야. 하반기에 실적이 많이 빠질 거고 내년도 많이 빠질 거니까 P가 10배가 아닐지도 몰라라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4,000을 깨고 지금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어느 정도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잠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종에 대한 거예요. 업종은 제가 이제 성장주를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가치주를 하신다면은 경기 민감주를 하지 말고 경기 방어주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 경기 민감주 대신에 경기 방어주를 하라는 거는 그렇다고 경기 방어주 주가가 좋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에너지 소재 산업재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괜찮은데 반도체랑 바이오 같은 성장주에 대한 콜은 지금으로 봐서는 제대로 맞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최근 6월 달 들어서 시장 대비 훨씬 더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닝을 못 내다 보니까 5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언급을 좀 덜 하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요. 뭐 올랐다고 해도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아주 장기적으로는 저는 바이오는 여전히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한 게 맞고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결국은 하반기 들어가면 세트 수요가 떨어지면서 반도체가 안 좋을 거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퍼드라고 하죠. 나쁜 소식들이 나오면서 주식을 더 많이 끌어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6월 30일에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2분기 실적은 좋겠죠. 왜냐하면 이미 가이던스가 잘 나왔으니까. 2분기라면 3, 4, 5월입니다. 마이크론한테는. 근데 이제 6, 7, 8월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를 사람들이 고민할 거고 그게 이제 약간 뭐랄까 캐털리스트가 되거나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렇게 주식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성장주에서 경기 방어주로 가는 것의 이득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불안하고 내가 주식을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경기 방어주로 가는 것까지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경기 민감주로 달아나는 거는 되게 좀 이상하다. 경기가 안 좋다고 사람들이 콜하면서 자꾸 에너지나 산업재 소재를 사자라는 콜이 가끔 있는데 이거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논리가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건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경기가 세져야 좋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전 성장주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인지도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인데요. 제가 메타, TSMC, 비자 이렇게 세 개를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날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메타는 제가 2월 22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주가가 20% 정도 빠졌고요. S&P는 지금까지 한
한 17, 8% 정도 빠졌습니다. S&P보다도 빠졌고 절대 수익률도 안 좋으니까 메타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메타의 이제 P가 12배까지 내년 기준 빠졌습니다. 내년 P 12배라는 것은 올해 이익이 감익이 된 다음에 내년에 조금 올라가는 거 기준으로 12배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싸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자사주도 거의 60조를 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물론 여기서 이걸 팔고 더 좋은 종목을 가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얘랑 현금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을 거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얘가 더 나을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 3월 28일에 다시 말씀을 드렸네요. 그때 이후에 20% 정도 주가가 빠졌고 S&P도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TSMC는 작년 말에도 리뷰를 한번 드렸는데 작년에는 괜찮았어요. 이게 100불 초반 정도에 얘기해서 140불까지 갔었으니까 괜찮았는데 그래서 다시 그게 110불 밑으로 100불쯤으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촬영하면서 이제 다시 진입할 시기다라고 얘기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S&P 대비 소폭 좋았던 거는 저는 뭐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저희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상대 수익률보다 절대 수익률이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제 TSMC는 이렇습니다. 5월까지 실적은 되게 잘 나왔고요. 아마 7월 10일 언저리에 실적 발표를 할 건데 2분기는 좋겠죠. 2분기는 좋을 텐데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주가가 이런 상태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을 보거나 물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뭐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는다면은 아주 역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금보다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자인데요. 비자는 5월 30일 가장 최근에 말씀을 드렸고 그 사이에 10% 빠졌고요. S&P는 12%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자 같은 경우 리오프닝의 수혜주라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보다는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경기 침체란 말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를 경기 침체가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던 것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금융사랑은 다르게 규제가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속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지금 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하반기 전망 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아버지한테 바둑을 배웠어요. 저 바둑 되게 못 두거든요. 그냥 그 이후로는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들었던 약간 뭐랄까 뭐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있는데요. 저는 그걸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생연우 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살고 나서 아생연우 살고 나서 남을 죽여라 살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을 두다 보면 자꾸 남의 걸 잡으려고만 하는데 먼저 자기가 두 집을 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초보자가 실수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그 되게 중요한 말인데 지금 주식시장에도 저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레버리지를 쓴다든지 무리하게 뭐든 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그럴 때가 기회였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정말 주식의 전문가거나 주식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Q&A 할 때마다 몇 번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뭐 레버리지 쓰면 어때요? 뭐 3배짜리 ETF 어때요? 라고 얘기 드릴 때마다 했던 얘기가 본인이 그걸 감당할 정도의 전문가라면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주식을 다 샀고 현금을 다 썼고 만약에 레버리지가 없으면 제가 괜찮은 주식을 갖고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안 빼도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월급을 받아서 또는 장사를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뭘 해서 돈을 벌었는데 예를 들어 그 달에 소비가 좀 적어서 돈이 남으면 돈을 더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레버리지를 쓰고 있으면 그 레버리지의 만기, 그러니까 대출의 만기 때문에 바닥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살질 못하죠. 제가 죽어버리면 예를 들어 장이 지금 2,300, 코스피 기준 2,300 뭐 얼마인데 이게 뭐 2,000 갈지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그 갔을 때 제가 털리고 나와버리면 분명히 그 다음에 나의 3,000, 4,000 갈 거거든요. 몇 년이 걸려서 그 돈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많이 빠질 때는 일단 살고 나중을 도모하는 생각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레버리지를 쓰거나 무리하게 하시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현금이 남으신 분들은 소진해야 되는 시기인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월급을 받았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어쨌든 월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식을 사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제가 한 얘기에 대한 의견, 왜냐면 이건 복귀니까 뭐 질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많이 또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